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기영석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쟁점과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구체적인 그 안전보건적 직무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 어떤 모습으로 제정이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에 대한 저희의 예측과 실무 준비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은 모아서 한 번에 플로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강의를 맡으실 김동욱 변호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님은 고용노동부에서 서기관을 영임하시고 저희 세종의 파트너로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김동욱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좀 저희가 실무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세션 1, 중대재해법 실제 운영에 대한 전망 및 준비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중대재해법이 1월 8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많은 언론 매체라든지 또 다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일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꼼꼼히 본다기보다는 그걸 어느 정도 아신다는 전제에서 그 어떤 대응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강의로 저희가 컨셉을 일단은 잡았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스러운 건 뭔가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얘기들이 조금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실에서 약간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준비 포인트를 사실 우리가 대응 방안을 세우려면 이게 정확하게 이 대상을 알아야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이 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여기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셨겠지만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대응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학습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좀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목차는 이제 법률 내용을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전망 및 준비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률의 내용인데요. 일단 이렇게 장표 한 장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법은 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 중대산업재해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개념을 거의 차용한 거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원래 이 중대재해법의 컨셉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개념으로 컨셉을 잡고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별개의 법률을 만들 것이냐도 국회에서 논의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국회 의사록을 꽤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보려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제가 두세 번 정도를 꼼꼼히 보면서 이게 입법하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입법을 하셨는지를 쭉 이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좀 추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 개념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이라기보다는 별개 법률로 하겠다는 쪽으로 의사가 모아지면서 이제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중대시민재해 컨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이게 이제 원료 제조물 쪽에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행했던 그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이 공중교통수단의 공중이용시설로
이게 컨셉을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는요, 이 규정 형식에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좀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을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곤혹스러운 거는 이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커버를 했던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하고 좀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중대시민재해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법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뭐 기존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이런 걸로 커버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확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사실은 더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기업들의 관점이나 언론의 관점이 주로 중대산업재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업들이 부담을 갖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중대시민재해가 훨씬 규율 영역이 높고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 법을 이제 보는 사람들의 당혹감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단 만들어진 법이니까 저희는 이걸 뭐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중대산업재해는 이 보호 대상자가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2조 7호의 뭐 종사자 정의 조항에 대해서 뭐 쭉 있어요. 뭐 도급인이 뭐 사용하는 뭐 근로자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 도급인 사업장, 이 장소적 개념이에요. 도급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자기 근로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이제 자기가 쓰는 수급인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부 제한된 요건 하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었는데 그 2020년 법 개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수급인 근로자들까지 다 보호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확대가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근로자든 도급인이든 프리랜서든 간에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 종사자 개념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종사자 개념 어쨌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니 쟁서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보는데 중대시민재해 쪽에 가면 이게 이용자 앤드 그 밖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까지는 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밖의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보호 대상이 넓어요. 그래서 예를 국회 녹취록에 보면은 예를 어떻게 들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공중교통수단 뭐 예를 들어 버스다. 그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용자다. 근데 버스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도로를 침범해서 사람을 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호 영역이 넓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컨셉의 차이가 있고요. 책임 주체는 동일합니다. 이제 사업주하고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논란은 있는데 사업주는 개인 사업자예요. 이게 3조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형식은 굉장히 이상해요. 규정 형식은 정의에다 이걸 밝혀야 되는데 3조에 중대산업재해는 5인 미만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인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주 가로 열고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조 이하에 있는 사업주들은 전부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 형식은 굉장히 이상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 10조 2항에도 비슷한 규정 형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급인의 사업장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부 이제 도급인 사업장이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이하에 전체적으로 전부 도급인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기업들이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해석이 이제 경영 책임자예요. 이거는 법인 사업자의 뭐 대표이사 같은 경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조문은 이거예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뭐 이건 무조건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를 좀 불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행령에 따라서는 사실은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대표이사께서 하시면 사실 면책될 수도 있어요. 해석상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뭐 그동안의 수사기관의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에 대한 처리 관행들을 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규범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만 하면은 면책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이걸 통과시켜도 된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일단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본인의 사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구조 1항하고 2항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이제 중대 시민재해를 우리가 그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규정했어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동교통수단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대 시민재해에서도요. 이 1항과 2항의 법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 컨셉은 사실 이 2항 쪽에 있죠. 그다음에 뭐 이 어떤 그 이 큰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화재가 나는 뭐 제천이었던가요? 밀양의 그 저기 목욕탕 화재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공중 이용 시설의 타겟이거든요. 근데 이 원료하고 제조물하고 얘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요. 보시면 규정 형식도 좀 다르잖아요. 이 원료 제조물은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막기 위한 거고요. 요거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고 설계, 설치,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다릅니다, 컨셉이. 근데 그거를 하나의 중대시민재해로 묶어놨다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료가 제가 왜 빨간색으로 물줄을 쳐놨는가 하면 이 원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요, 중대재해법에. 그래서 과연 이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원료하고 재료는 같은 거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뭐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가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원료냐? 이런 어떤 해석상의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법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해석론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게 의무를 확대를 합니다. 의무를 확대해서 이 중대산업재해는 5조, 중대시민재해는 9조의 3항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전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를 하게 되면 이 5조나 9조 3항도 사실 다 커버가 돼요.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 장소가 있어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이나 설비를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데 그 장소는 어딜까요? 대부분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 있죠. 그러니까 시설이나 설비가 그 장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런데 내 시설이나 설비는 거기 가 있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좀 옥상옥인데 이 확대 조항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뭐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4조하고 9조 1, 2항 자체가 워낙 이게 넓기 때문에 이 5조하고 3항이, 그러니까 9조 3항이 커버하는 영역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건 뒤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데 이거를 안 해서 중대재해가 났다. 중대재해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형사처벌에 일단은 법정 영향이 꽤 높아요. 법안 원안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좀 감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 들어가요. 양벌 규정도 이제 사망이 50억 이하, 뭐 상해가 10억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원래 원안에는 하한선, 벌금의 하한선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뀐 게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5배배상 제도가 들어왔어요. 제가 과문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배상이 현재 없습니다. 뭐 제조물 책임법에 3배배상 제도는 있죠. 3배배상 제도는 있고 지금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 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한 10배배상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건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되고요. 그냥 법안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5배배상 제도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그동안 3배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1.5배 정도를 명하는 게 실무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이라고 하는 건 실손해를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배, 3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배 배상을 한 것을 한 1.5배 정도로 배상을 하는 게 실무 관행인데요. 일단 이게 5배가 됐잖아요. 그럼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5배가 됐는데 1배나 1.5배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상이 늘어나는 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뭐 내용이 조금 빠진 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제안한 것, 좀 삭제한 것들이 있어서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근데 뭐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의 결과의 문제이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 우리가 특히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가 법에서 명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형사처벌은 사실 결과적 가중법 형태거든요.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이런 이행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결과적 가중범위니까 더 가중처벌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요거를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이거를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이 죽거나 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대재해가 났을 때 면책이 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으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규범적으로는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규범적으로는 다 이행하면 면책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돌아갈지는 약간 의문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고민은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문제, 돈하고 조직과 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한 게 맞나의 고민이에요. 예? 이거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민이 있고, 근데 기업들이 좀 1차적인 고민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돈과 인력, 그다음에 조직,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고민이죠.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진 이상은 그걸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그건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처벌받는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시행령을 명확하게 규정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이래요. 지금 봤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더 이해는 될 거고, 이 중대산업재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념을 따온 건데요.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명 죽었을 때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건 똑같은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부상자 요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신 건데, 이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실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원료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있는데, 제가 개념을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것이 해당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 커버하는 게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대합실,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점포, 마트 같은 거죠. 장례식장, 전시시설, 실내, 등등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네 이웃들이 자영업으로 영위하는 영역이에요. 영위하는 영역인데, 근데 여기 이제 빠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규정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낀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 그걸 일종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해가는 법률에 한 소상공인은 빠져요. 이게 보면은 무슨 제조업, 광업, 건축업 이런 게 한 10인 미만. 네, 소상공인.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대산업재해는 5인 미만 사업자는 원래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건 아예 3조에 이제 못이 박혀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빼놨어요. 소상공인, 제조업 10인, 그 다음에 서비스업 5인은 적용이 안 돼요. 또 학교. 원래는 학교도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학교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어서 이건 빼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면적 제한이 있어요. 대충 조금씩 다른데요. 1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1000제곱미터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아마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PC방이 300평이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한 최소 100대에서 한 200대, 30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대규모 PC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은 좀 뒀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중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중교통수단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버스, 지하철, 배, 비행기 이런 거죠. 그리고 제조물인데요. 제조물은 이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정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에요. 동산.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건축물이 제조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제조물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일부가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동산이 이제 부동산에 저희 민법상 이렇게 부착이 돼가지고 이게 부동산의 일부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건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에 들어간 어떤 동산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또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책임 주체예요. 제일 이제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책임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경영 책임자는 나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를 보시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부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걸 뒀어요. 중요한 거는 요 가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교적 판단이 편해요. 근데 이제 법인사업자의 경영 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고민이 우리의 일차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일단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쟁점들이 법인 지배주주인 자연인이 포함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사업자예요. 이게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산업안전법의 특별법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업주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에 명확하게 했어요. 개인사업자라는 거를. 그래서 이건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그 대표이사는 당연히 등기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고민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너, 실소유주 또는 지배주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로 등기는 안 돼 있는데 이사의 의장 같은 걸 하시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느냐가 지금 해석상 쟁점이 됩니다. 일단 대표이사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해석상 쟁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 이에 준하는 건 요 앞에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될 것인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그냥 생각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거의 이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대표이사가 있고요. 미등기 안전담당 임원이 있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럼 누구를 처벌할까요? 대표이사 처벌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100% 확실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위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노동부의 실무 관행이나 이 법의 취지를 보면은 대표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여기 밑에서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등기로 돼 있는데 안전담당위원이 한 전무 정도로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들 처벌하고 대표이사는 면책이다. 이렇게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노동부는 웬만하면은 대표이사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고민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데 아닙니다. 이건 대표이사 처벌일 거예요.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인데 둘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야. 그래서 안전 담당 대표이사와 그냥 대표이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뭐 오퍼레이션 총괄하는 대표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럴 때는요. 원칙은 이 사람들 처벌할 겁니다. 안전 담당 대표이사. 이건 어쨌든 업무 분장상 이 대표이사잖아요. 이 사람도 대표이사고 이분이 안전을 총괄 담당한다면 이분을 처벌하지 해서 이분을 처벌할 뭐 이 필요성 내지는 이 논리적인 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이 되겠죠.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놨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다 관여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분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범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신분범이거든요. 우리 저기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 신분범인데 비신분자도 신분에 가공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형법 33조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정범은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거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회 의사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취지는 이 사람들도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모 의원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뭐 가능성은 있죠. 이게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까. 이건 왜 그럴까? 입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위에서 사업을 대표해서 사업을 총괄, 대표라고 하려면 외부적으로 대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외부적으로 대표를 하면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이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부에 자기를 대표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히 이 대표이사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바지사장이 아닌 이상은 이 지배주주가 서로 좀 관여를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지배주주의 이 관여 가능성을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대표이사가 처벌이 될 것인데 이 지배주주가 또 적극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처벌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처벌을 보시면 돼요. 대표이사 처벌을 보시면 되고 이 믿음기 안전 담당 임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요. 아이고 죄송.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실무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회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이런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입증의 문제상 쉽지는 않아요. 대표이사 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거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제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대표이사가 A가 있어요. 그 안전 담당 전무가 있어요. 믿음기 전무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거 예산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근데 A가 묵살했어요. 야, 돈 없어. 이렇게 묵살했어요. 근데 B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산이 없는데 뭐 괜찮을 거야라고 해서 이제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 C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고 딴 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런 경우에 이 A, B는 기존에 죄송해요. B, C는 기존 법령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기존 법령이 이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요. B를. C는 보토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망했으니까 과실치사겠네요. 이렇게 처벌하고요. 이 A라고 하는 중대재해법 위반 이 대표이사 처벌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이 중대재해법은 사실은 겹치지 않아요. 별개의 법률이고 다른 이 다른 처벌 영역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회사 얘기고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A하고 B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 별도로 세워놓지 않고 대표이사가 직접 관장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중대재해법에도 해당이 되고 산안법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그 실질적인 규율 영역은 거의 겹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 구조도 거의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제 사조 위주로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모든 행위 유형에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했던 뭐 안전보건상 유했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이거. 특히 이 2호3호를 보시면 2호3호는 뭔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2호는 재해 발생, 3호는 행정기관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와서 점거를 하는데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와서 뭔가 얘기를 하시든가 근로감독관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 이게 특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1호하고 4호가 문제입니다. 1호하고 4호. 그래서 1호하고 4호는 보시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4호가 더 중요해요. 4호가 제일 중요한 조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잘 보세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에요. 의무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가 아니에요. 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는 뭐예요?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 책임자가 부담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예요. 이런 조치가 이제 산안법에 있고 그 산안법의 조치를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대표이사가 이거를 다 해야 되고 못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규범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 1호에 대한 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대표이사가 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계획과 조직, 예산 이런 걸 수립해서 이사회에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조문이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 16일인가부터 아마 시행이 돼요. 그 조문 유사하게 들어올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이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조직, 인력, 예산. 뭐 조직이 결국 사람이니까 사람 넣고 돈 넣어라. 이건 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사실상 부담은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예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가 사실은 핵심적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은 사실 시행령에 달려 있어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뭐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제가 대강은 알고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확대 조문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봤고, 시스템 구축 작업이고요. 이론은 사후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주로 이제 실무자들이 이거 의무를 많이 부담을 해요. 이게 이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관리 감독성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범위는 지금 현재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냐예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자, 먼저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중대 산업재해에 대응하는 개념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국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이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보통 특고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만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어디까지 정부에서 규정하실지는 현재로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 많이 규정하면 많이 규정할수록 저희가 힘들어지는 건 맞죠.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수규자들인 우리 사업주들이나 기업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기술상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약간의 개인적인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시면 건축법, 그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이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소방법이에요. 소방법. 네, 소방법.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시설. 그렇죠? 뭐 가스, 그다음에 위험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 화관법, 화평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독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규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원료 제조물도 역시 이제 화관법, 화평법, 그 다음에 여기 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식품안전기본법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식품을 유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입식품, 이건 우리가 수입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잖아요. 그럼 이제 원료 제조물에 이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조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이 교통수단 관련해서는 교통안전법, 그다음에 개별 교통수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거기다 철도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들, 그다음에 이용시설 관련해서 뭐 건축법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소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럼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시행령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행령 내용의 원형은 이렇게 돼야 돼요. 4가지를 같이 규정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대상을 특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은 이거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은 이거다. 원료에 적용되는 건 이거다. 제조물에 적용되는 이거다. 이렇게 딱 찍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관법 제일 맨 처음에 조치, 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갈 건 이거 이렇게 4단계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예. 이게 없이 만약에 이게 없다. 대상이 없다. 법령 조치 의무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딱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주들은 되게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해져요. 제가 앞에서 강조를 못하고 넘어왔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등이 있어요. 등.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설비, 장소 등 이렇게 돼서 등. 뭐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료도 마찬가지예요. 원료, 제조물 등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 정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료가 과연 재료는 포함되는 거냐. 그 다음에 가스, 전기, 물 이런 거는 포함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넓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하고 이 대상을 매치를 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수규자들이 예상하고 이거를 이 준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정부가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원칙은 이렇게 하시겠다고는 해요.
원칙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서로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정부 입법도 아니었고 정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시는 입장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시행령이 고민을 하고 이 시행령을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시간 때문에 일단 모법에다가는 추상적인 내용만 두고 시행령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시행령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6개월 안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 요거는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령을 봤을 때 법령, 산업안전보건 법령, 거기에 이 실무자들의 조치,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의무, 요거. 그러니까 대표이사 요것만 하시면 돼. 요거. 핵심은 요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이게 특정이 돼야 돼요. 이게 특정이 안 되면은 이건 법령에 지금 위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특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이게 시행령 위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으로만 해결하라고 하면은 이게 해석으로 해결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 너무 실망하긴 이런 게 아직도 시행령이 이제 시작이니까 정부에다 이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걸 좀 특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뭐 경제단체나 이런 데에다는 여러 번 제가 조언을 드리긴 했어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행령 제정 시기. 일단은 6월이라고 말씀은 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려면 6월 안에 못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워낙 이게 법이 이게 방대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9월이나 10월까지 아마 국감 전에는 아마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 가을 정도까지 늦어질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또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이게 해석을 한번 이게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책을요 할 수 있어요. 규범적으로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지금도 산업안전보호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실무적 관행은 사실상 무과실 결과책임처럼 운영이 돼요. 뭐 수사기관에서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 산업안전보건 사건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거의 100%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재사고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들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실상계나 이런 건 민사상의 문제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용자 사이드에서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수사기관은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약간 시행령에 초상적으로 뭔가 조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 대표이사가 한 행위를 시행령 행위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평가해가지고 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면책이 되려고 하면 충분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사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까지 했는데 이거 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이거를 했어도 사고가 났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형법 시간에 배웠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대표이사가 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객관적 귀속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상 면책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면책인데 실무적으로 그럴지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린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고 만약에 나중에 수사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행을 다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행위를 하면은 시행령에 있는 행위를 다 이행을 한 거냐. 이 정도 행위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문을 받고 충분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거를요. 질문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이게 내년에 시작하는 법인데 그 전에 해놓는 건 말짱 꽝 아닐까요? 이 준비를 법이 시행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년 1월 27일이죠. 27일 날 법이 이제 시행이 딱 됐어요. 그래서 스타트 이제 우리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28일 날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면책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경과 규정이 우리 법에 없습니다. 지금. 법에 없어요.
법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멸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령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합시다.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이 그렇게 금방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금방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대강은 예상이 돼요. 어디까지를 할지를. 대강은 예상이 되고 이 시행령에서 여러 이제 산업안전보건 법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행위 조치들이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정말 대표이사가 관심을 갖고 돈과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실무자들이 그냥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르겠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대표이사가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좀 가름을 타서 그중에 특별히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 자체는 선해요. 지금 시행령으로 임한 의도 자체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법령을 보게 되면 뭐를 할지는 대강 감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령에서 이미 우리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에 있는 대상물과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시행령에 위임이 안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물에 대해서 기존 법령에 부과한 조치, 이거 실무자들 조치인데 이게 과연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법을 어떻게 준수할지를 고민하시기 전에 과연 기존 법령부터 이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이행 사항을 일단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말고 우리 사업장의 어떤 업종 특성을 봤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위험성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기존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데다 규정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단순히 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넘어서는 범위를 넘어서 위험성 평가가 좀 필요해요. 그다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조직 인원 예산이에요.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호하고 4호가 있잖아요. 4호는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호는 시행령이 뭐가 나올지 거의 지금 확실해요. 그러니까 1호에는 이게 들어갈 거예요. 반드시 들어갈 거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역량이 되시면요. 안전 조직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거를 이제 컨설팅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시지만 자기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있게 애정 있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업들한테 이거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이 중대재해법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외부 컨설팅 기관을 외부 점검 기관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부 점검 조직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건 제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만드셔야 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급인의 적격성. 사고가 나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특히 이제 수급인 근로자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은요. 뭐 도급인이 관리를 잘못해도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데요. 이 수급인이 적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건설공사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건설공사에서 이제 건산법상 이런 적격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시고 또는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수급인을 쓰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의 적격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괜찮은 업체들인가? 이 법에 있는 어떤 이런 적격 요건을 가진 업체들인가? 요걸 한번 지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따른 의무가 정해지면 그때 의무 이행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반기 제가 본 가을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걸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 안에서 뺐다가 넣었던 건데요. 노동조합의 협조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행령에 요런 A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가 B만큼 했어. 그런데 나중에 형사처벌기관에서 너 B는 A만큼 한 게 아니야 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때 이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게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의 협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이행을 할 때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 현장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관리사기 조치를 다 한 거다라고 노동조합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제3자인 수사기관에서 안 했다. 회사도 했다고 하고 노동조합도 이 정도만 할 만큼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안 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불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계속 그거 이상하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회사가 안 한 거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해버리면 형사처벌기관에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앞으로는.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대표이사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소유주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소유주가 그럼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업 포기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 지금 실소유주가 대표이사로 계신 분들은 조금 좀 거버넌스의 변경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 경우에 따라서 또 주총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쨌든 거버넌스 변경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저희 대응이에요. 사후적인 대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호법에는 업무상 과실치 사상이 안 나도록 우리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강의 단절을 위해서 이게 이제 주된 변론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런 영역에서 이제 각 노펌의 형사팀이 아주 활약이 굉장히 많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많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요 마지막 장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거. 자, 이 두 장을 꼭 보세요. 시행령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시행령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제단체, 제가 경제단체에도 다 조언을 드렸는데, 요 반드시 대상별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계속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공무원들도 지금 당혹하고 계세요. 과연 이걸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되냐. 어느 부처에 어떤 법령까지 하고 누가 주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 중이래요. 당혹스러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미시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 문제죠.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조직과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과 예산을 투입하겠다. 사람도 투입하겠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행령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국 변호사님이 법률의 내용과 쟁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준비 포인트까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또 많은 또 Q&A가 질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강의를 하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플로우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국 변호사님 주도해 주시죠. 예,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사전 질의도 좀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릴 내용이 많아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Q&A 세션을 위해서 지금 강의한 2명 말고 또 한 분의 우리 저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정석 변호사님이신데요. 강정석 변호사님은 저희 검찰에서 이 산업재해 사건을 아주 다소 처리하신 경험이 아주 많으신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신데 저희 변호사 합류해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사전 질의 받은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기존에 저희가 강의로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상당 부분 겹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일본 주목되더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설 업종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뭐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재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다른 업종보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데 먼저 처음 질문은 일단 건설공사 발주자가 처벌되나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올라오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가지만 사실상 관리 운영은 우리 건설회사에서 하시고 그 경우에 이제 건설회사들이 직접 하시는 게 SPC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처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강정석 변호사님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건설공사 발주자 처벌 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처음에 법안이 제출됐을 때 민주당에서 세 개의 법률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2개의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모든 법률안에 발주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와 조선사업의 경우
그 발주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서도 발주 한 사업 또는 뭐 사업장이라는 그 규정을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건설공사 발주자도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제 법안이 돼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 법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개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발주자인 경우에도 사실상 뭐 근로감독, 뭐 품질 유지를 위해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그 품질 유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과연 처벌에서 제외할 것이냐. 그래서 중대재해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는 충분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범자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처벌 대상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공공이용 시설의 소유자라고 해서 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실제로 이제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SPC 관계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SPC가 사실상 뭐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고 SPC를 설립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예를 들면 건설사가 있는 경우에 그 건설사가 이 사업을 사실상 지배 운영 관리한다면 그 건설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 산안법이나 업가상 처벌 실무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발주자는 면책이긴 하죠. 면책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실제로 그 현장을 관리하거나 했다면 공동정부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이천 화재 사고 작년에 있었던 거기서도 발주자들이 같이 처벌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 보면 원칙은 발주자는 처벌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발주자가 처벌을 낼 수 있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종합건설업에 대한 건데요. 이 종합건설의 경우에 이제 그 건설에서 밑에 부문이 있고 뭐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별 본부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경영처분을 볼 것이냐인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그 사업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특히 등기 대표자가 책임을 지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케이스로 좀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거버넌스를 그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임원인 현장 소장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산안법상 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나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죠. 그래서 산안법의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역시 뭐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냐. 이 건설업의 예를 들어서 각 건설 현장이라든지 부문별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 쓰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개념은 기본적으로 법인 단위로 보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법인 단위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으로 봐가지고 그 업종의 대표가 경영책임자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건설 현장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도 형사처벌에 좀 관련된 문제라서 이것도 강정석 변호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해외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주재국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설립할 때 그 해당 국의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해당 주재국의 안전 기준,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내 본사가 실질적으로 해외 건설 현장을 뭐 지배 운영 관리하고 그리고 국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파견이나 출장 등으로 방문을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빠르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제가 아까 강의 때도 말했는데요. 이거는 법이 1월 27일 날 시행되는데 28일 날 사고 나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나는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미리 안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발 방지 조치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만 갖고 뭐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법 시행 일 이전에 만약에 중대재해가 났다? 그건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1월 27일 이후에 중대재해가 났다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 발생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경영 책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이게 오배배상제도,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건데, 이게 그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는. 근데 다만 이제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질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인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법인의 뭐 소소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소소주주권을 발동해가지고 경영 책임자한테 그거를 뭐 구상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 책임자도 뭐 오배배상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전 질의 받았던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뭐 이게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안전보건 관리자는 일단 여기에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안전보건 관리자는 지금도 주로 업가상이나 업가사로 처벌을 많이 되죠. 제가 아까 사례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산업안전 관리자나 그러니까 책임자는 주로 산안법 위반, 그다음에 실무자인 안전보건 관리자는 업가상이나 업가사로 처벌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목표라고 했는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6월 달에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동도급 시 비주관사는 좀 애매한데요. 이게 비주관이라는 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배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당연히 처벌 대상은 그건 아닐 겁니다. 이게 지배 관리를 하고 실제로 그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담당하는 이런 도급사가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다른 근로자 대표를 하면 되냐? 예, 그러셔야죠. 이게 뭐 법에서 반드시 노조랑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노동조합을 예를 들어드린 거는 대표적인 근로자 대표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비노조 사업장 같은 경우 노사협의라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무슨 뭐 탄력적 근로자든지 합의를 하는 근로자 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분들의 동참을 받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법무팀 입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뭐 간단한 질문 아닌데 일단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 안전보건 전달 체계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제대로 선임돼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동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PSM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MSDS 관련된 어떤 이런 서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작업허가, 위험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작업허가서가 발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허가서가 제대로 발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건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급업체 관련돼서는 수급업체와 그런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협의체 만들고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지 등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시아만 1018001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 수 있나요? 뭐 일단은 그런데요. 이거는 시행령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조 1호나 뭐 9조 1항 1호, 그 다음에 2항 1호에 관련된 건데요. 결국 산업안전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코사 인증으로 그냥 시행령에도 규정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있다고 보이는데, 뭐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사 인증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주처는 빠지는 걸로 일단은 원칙으로는 보이는데, 발주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뭐 승계도 똑같겠죠. 역시 빠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인,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예, 이게 건설공사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처벌 안 받습니다만,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만, 이게 뭐 가담 정도가 심각하다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안법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는 있거든요. 산안법에 발주자가 처벌 안 된다고 돼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처벌이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우리 형법 33조의 그 신분자의 행위,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일종의 신분범이긴 합니다만 처벌받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비건설사인데 종합건설공사가 건설을, 이거는요, 이게 좀 되게 이건 델리케이트한 부분인데요. 뒤에도 그런 질문이 있다고. 발주처는 도대체 왜 빠지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발주처가 빠지는 이유는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 관리 운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달라고 건설업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지배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사하시는 분이 지배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발주자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관리 주체를 발주자로 잘 안 봅니다. 그냥 원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무슨 화학 공장인데
화학 공장에서 그 내부 건설 공사를 하다가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때 발주처로 빠지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통상적으로 그런 게 발주자로 보진 않습니다. 발주자로 보지 않고 그냥 도급을 준 원도급자로 봐요. 처벌을 받습니다. 산업법상.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왕에 하는 거 종합건설한테 맡기면 좋긴 합니다만 종합건설한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발주자로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표자하고 등기 임원정 안전 책임자를 각각 존재하면 아마 대표이사 처벌할 겁니다. 전부 사무실 근무지다. 뭐 사무실 재택근무까지는 뭐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사무실이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산안법상 적용 대상은 아닌데 중대재해법상은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안법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도 뭐 전기안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히 과거의 산안법과는 달리 일반 사무직들 쓰는 사무실은 중대재해법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설 현장에 하도급을 줘서 뭐 완전히 저 말씀대로라면은 빠지겠죠. 저 말씀대로라면 빠지겠는데 실제로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전혀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쉽게 판단을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없고요. 저거는 사실은 딱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신 건데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사실관계 자체를 저렇게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저렇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은 면책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일괄도급을 주고 있다. 비용 정산만 하고 있다. 뭐 저것도 뭐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저렇다라고 하면은 뭐 면책될 것인데 그렇게 사실관계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주처가 왜 빠지느냐 아까 말씀드렸고요. 노동청의 산안법 위반 여부나 경찰청 업무상 과실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뭐 각각 하지만요. 사실은 서로 연락을 하고요. 노동청에서 산안법 위반으로 보면은 사실 산안법 위반은 고의범이거든요. 근데 그 고의범죄를 한 거를 일종의 과실처럼 봅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는데 니네가 안 해서 그 과실로 발생한다. 뭐 이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제 경찰청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실무상으로는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네요. 예,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한 시간이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세종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